어머니와 지렁이라는 민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 한 가난한 집에 김씨 부인과 외아들이 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에 이것저것 품팔이를 하며 힘들게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매일 쉬지 않고 뼈골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50살인데 머리는 벌써 100발이 되어 늙은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좋은 음식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쇠약했고 너무 고생을 했던 탓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얻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용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이 딱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들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어서 혼인을 서두르는 게 좋겠어. 저러고 혼자 다니라 백나겠어.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고운 처자를 중매하여 아들과 혼사를 치르도록 도왔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맞이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신혼생활도 잠시뿐 어머니는 눈이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가세가 기울자 아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행상으로 일해서 돈 벌어 오겠습니다. 몇 달 일하고 돌아올 테니 그동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내가 고생이 많구나. 힘들면 집으로 어서 돌아오너라. 아들은 멀리 행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을 다니며 사방팔방 수소문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너의 마음이 자륵하여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노라. 지렁이탕을 끓여 석 달 동안 먹으면 된다. 허나 먹는 동안 무엇이 들어간 건지 말해선 안 된다. 명심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며느리는 생생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마당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서 시어머니께 지렁이탕을 끓여드렸습니다. 집마당에 있는 지렁이를 모조리 잡고 나서 이웃집을 돌면서 지렁이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렁이는 기름진 땅에 많이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정성스럽게 토룡탕을 끓여드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무슨 탕인데 이렇게 맛있는 게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미소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간의 행상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상위에 뚝배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 탕이에요? 하고 아들이 한입 먹자 지렁이탕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웬 지렁이탕을 드세요? 무엇이 지렁이라고? 비위가 상한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냐? 네, 어머니 분명해요. 그 말이 진짜면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며 잠시 눈먼 사실을 잊은 채 눈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진짜 지렁이가 들어있네. 하며 번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뜬 어머니를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그간의 사연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은 아내의 정성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약은 천기누설이 되면 약효가 없다고 해서 그냥 드시게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하늘에서 복을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며느라. 아들은 효부 아내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더니 집을 다시 일으켰고 눈이 다신 떠진 김씨 부인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며느리는 마을 대대로 유명한 효부가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받으며 100살까지 장수했고 며느리를 평생 아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며느리와 호랑이 민담입니다. 옛날 대촌의 어느 마을에 아들 내외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외출을 하려고 해도 변변한 두루마기 한 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친구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가야 하는 자리인데 마땅한 의복도 없고 부조돈도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정을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더니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방에서 심한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내 팔자야. 하는 시아버지의 큰 잠꼬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챈 며느리는 아버님 심려치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새 옷과 부조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시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차츰 시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껴둔 남편의 새 한복을 꺼내고 자신의 새 치마를 뜯어 시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삭바느질과 품팔이를 해서 부조돈을 모았습니다. 친구의 환갑날이 되어 며느리는 손수 만든 두루마기와 부조돈을 꺼내서 시아버지께 드리고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대접을 잘 받고 밤이 어둑해져서야 잔칫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더니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내려와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그만 드러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마중 나갈 차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업고 등잔을 들고 마을길 이곳저곳을 걸으며 시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쯤 지나 산길에 이르러서 산비탈 밑을 보니 시아버지가 벌렁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시커먼 형체의 공포스런 존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시아버지 앞에서 눈을 희번덕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님 어찌하면 이분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호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럼 네가 업고 있는 아이를 여기 두고 가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셋 다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포대기에 싼 아들을 호랑이 옆에 두고 시아버지를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취 상태라서 호랑이가 나타난 사실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놓아두고 왔다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낯빛이 되었지만 그래도 당신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요.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가 그리 된 것도 모른 채 꼭두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을 나가니 자신의 손주가 포대기에 쌓여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들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저녁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서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라, 너희 효성이 지극하여 호랑이도 감동하였구나. 그리하여 그 집은 그때부터 호랑이 제사를 꼭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만큼은 호랑이에게 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효자 만들려면 조기 장사 보내라 라는 민담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20살이 지나고 30살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달님께 술을 올렸습니다. 달님, 자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인은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째 되는 날, 40살이 되더니 하늘도 감동했는지 어느 날 아들 만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긴 귀한 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습니다. 만드기가 4살이 되어 재롱을 부리니 부부는 귀엽고 이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들 재롱을 더 보려고 아이고 어쩜 뭘 해도 이쁠까. 그네 어머니 한번 때리고 오너라. 내 아버지도 때리고 오너라. 하더니 번갈아 가며 어미 아비를 때리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게 되어 20살이 넘도록 부모를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모는 늙어서 쇠약해지고 아들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너무 버릇없이 키웠나 보. 이러다 우리 둘 다 온전치 못하겠소. 밖으로 내보냅시다. 남편이 이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 아들한테 사달이 날 것 같던 부부는 아들을 어떻게라도 밖으로 내보내야 했고 국리 끝에 아들을 장사시키기로 의논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으니 장사를 하며 너희 앞길을 열도록 하거라. 지영강에 가서 조기를 도매로 떼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도록 해라. 하고 행상을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들은 항구에 조기를 사러 떠났습니다. 항구 앞에선 고깃배가 정박하여 잡은 조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만드기는 어선을 타보고 싶었습니다. 어선을 태워주시면 저도 조기 잡는 걸 돕겠습니다. 만드기는 어부들과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쉴 틈 없이 그물 정리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 고기를 골라서 정리하느라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부부 밑에서 고생 한번 안 한 만드기는 3일도 안 돼서 어부들에게 구박받고 엉덩이에 발길질을 당하며 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전 처음 서름을 맛본 만드기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흑흑. 하며 눈물을 쏟고 있는데 어선에서 같이 고기를 잡던 건장한 사내 한 명이 만드기에게 다가오더니 형씨 보아하니 초짜 같은데 원래 고기잡이는 고된 일이오.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건장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기 몇 마리를 샀으니 부모님께 드리시오. 하며 사내에게 조기 한 뭉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내의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사내는 마당에 엎드려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솥에 물을 붓고 밥을 짓더니 조기를 구워서 부모님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지 드셔요. 하더니 사내는 자기 밥은 뒷전이고 조기 살을 뜯어서 부모님 밥 위로 올려드렸습니다. 만드기는 사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께 한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크게 뉘우친 만드기는 다음 날 조기 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드기의 부모님은 돌아온 아들을 보며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밥을 짓고 조기를 구워서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한 부부는 밥을 먹으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기어놈이 우릴 잘 먹여가지고 뭐 하려는 게지? 부모님은 밥이 목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부부에게 만드기는 부모님 식사 잘 드셨지요? 하며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손버릇 나빴던 아들은 효자가 되어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효자를 만든다는 뜻으로 조기 장사를 보내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와 방귀소동이라는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구 꽃처럼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총각들은 처녀의 미색에 반해 혼인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정말 미인이야. 돈을 좀 더 모아서 청혼해야겠어. 동네 총각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방귀를 뀌면 나무도 뽑히고 사람도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처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외출하는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녀는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방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녀가 방귀를 뀌자 근처에 있던 나무가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고운 처녀를 시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지라 그 처자는 처녀의 비밀을 동네방네 소문냈습니다. 소문이 사방팔방 퍼지니 처녀와 혼인하겠다던 총각이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나서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처녀를 짝사랑해 온 총각은 처녀와 혼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그 총각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김씨 부인이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혼인 후에 방귀를 참느라고 얼굴이 노란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방귀를 뀌었으면 흑흑.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가 아픈 것이냐? 방귀를 참다 보니 소화가 안 돼서요.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김며느리야 그냥 시원하게 방귀 뀌거라. 시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모처럼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자 밥상과 방문이 집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란 시댁 식구들은 이런 며느리는 데리고 살 수 없다며 쫓아냈습니다. 부인 이 정도인 줄 몰랐구려. 부모님이 완강하시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흑흑. 김씨 부인은 매달렸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지나가는데 말끔하게 생긴 선비가 도적 무리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위험해 보여서 처녀는 참아온 방귀를 뿡 하고 크게 끼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적 무리가 산비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구한 김씨 부인에게 선비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용감한 여인이 있을 수가. 미색이 고운 김씨 부인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마을로 나온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김씨 부인을 궁궐로 데리고 가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도 김씨 부인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을 소탕해서 큰 공을 세웠고 임금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김씨 부인의 전 남편은 김씨 부인을 시기했던 이웃집 처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못된 성품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집 흉을 보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퍼뜨리는 주범이 그 처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집을 향해 매일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도저히 동네에서 살 수 없던 이들은 야반도주하여 동네에서 도망쳤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꿀잠 자요. 오늘은 뿔도깨비란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총각이 살았습니다. 박씨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워낙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욕심만 많고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는지요? 저는 일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막내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밭일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막내는 열심히 일해 거둬들인 곡식과 나무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한편 첫째와 둘째는 글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며 밥만 축냈습니다. 내가 막내처럼 농사일이나 할 순 없지. 아이고 졸리구먼. 오늘은 낮잠이나 자고 내일 공부해야지. 그러니 형들은 번번이 과거에서 낙방했고 어느 날 둘은 속닥였습니다. 우리 집에 논과 밭을 다 팔아서 그 재산을 우리 둘이 같이 나누자꾸나. 막내는 지가 알아서 살겄지. 부모님 몰래 논과 밭을 빼돌리고 그 둘은 다른 마을로 이사가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막내는 논과 밭을 다 뺏겼지만 노부모를 부양하며 몰래 모아둔 돈으로 다시 조그만 논과 밭을 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개암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효자 막내는 개암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고 그날따라 막내는 이상하게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웬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몇 번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빈집인 줄 알고 방 안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밤도 늦었고 하룻밤 묵고 가야겠구나. 눈을 붙이려는데 밖에서 웬 도깨비 불이 번쩍했습니다. 놀란 막내는 대들보를 타고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뿔 달린 도깨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배고픈데 한바탕 잔치나 벌여야겠구나. 고기 나와라 깨비, 떡 나와라 깨비 하며 방망이를 흔들더니 신기하게도 고기와 떡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막내는 배가 몹시 고파서 주머니에 있던 개암을 한 입 깨물었습니다.
딱 소리가 나자 조용해진 도깨비들은 얘들아, 대들보 무너지는 소리다. 당장 도망가자. 하더니 그중 한 도깨비는 방망이도 잊은 채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막내는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장남과 차남에게도 막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음주감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놈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던 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막내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청기누설이라 그날의 일을 비밀로 지켜왔지만 착한 막내는 형님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그 초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깨비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대들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도깨비들의 노름판이 벌어졌고 형제는 계암을 깨물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이상한데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하며 천장을 보자 형제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도깨비들에게 잡혀서 도깨비 방망이로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놈들이 어디 도깨비를 속여? 또 속을 줄 알았냐? 도깨비는 두 형제의 머리에 뿔을 달아주고 볼에는 큰 혹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놀래서 웬 도깨비냐? 하며 연신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두 형제는 겨우 집에 도착했고 그 후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이율곡과 밤나무라는 설화입니다. 율곡 아버지는 혼인했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집에서 마음이 뜬 율곡 아버지는 부인과 떨어져 친구들과 시조나 읊으며 지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 집을 나와서 나귀를 타고 가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허기도 지고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국밥과 술을 시키는데 주모의 미모가 빼어났습니다. 아니, 저런 미색이 있다니. 여기서 며칠 묵고 가야겠구나. 여기 국밥과 동동주 드세요. 호호. 주모가 눈웃음을 흘리니 더 유염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이 맞아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주모는 율곡 아버지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주모에게 그 연유를 묻자 주모는 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다시는 어제 동침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 그 남자를 부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주모의 말을 듣고 율곡 아버지는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부인은 태기를 느꼈습니다. 율곡 아버지와 부인은 기쁜 나머지 절에 가 불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내외를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의 뱃속의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둔다면 10살이 되는 해에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스님,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한 그루도 죽여선 안 됩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 중이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할 건데 절대 보여주어선 안 됩니다. 그 중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중에게 밤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고 하십시오. 중은 밤나무를 보자 할 것이고 1000그루를 다 보고서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율곡 아버지는 밤나무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영특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율곡이 10살 되는 날
드디어 어느 중이 와서 아이를 보자고 했습니다. 율곡 아버지는 아이를 보여줄 수 없어. 대신 밤나무 1000그루를 보여주겠소. 율곡 아버지는 뒷산의 밤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은 하나하나 세더니 999개라면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율곡 아버지는 당황하여 세어보니 역시 999개였습니다. 아이를 뺏길까 두려웠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 하나가 나도 밤나무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꿀잠 자요? 오늘은 은혜 갚은 용이란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촌마을에 장터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무기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길을 막았습니다.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자 제를 넘던 장사꾼들은 주랭랑치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으며 쫓겨 내려오자 호기심 많은 한 장사꾼은 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이무기가 반인 반사로 몸은 구렁이, 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인 반사 이무기라 이를 어쩐담. 장사꾼은 두려웠지만 꾀를 내어 바닥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귀하신 용님이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여의주를 얻지 못해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 묶여 있으니 여의주를 구해주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저쪽 깊은 산에 산신 할머니가 여의주를 숨기고 있다네. 그 여의주를 구해준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노라.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사꾼은 그 길로 산신 할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보따리를 들고 힘들게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주며 댁에 데려다 드린다고 하며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의 지팡이가 부러졌습니다. 장사꾼은 할머니를 업고 겨우 할머니의 초가집에 도착했고 물 한 사발을 마시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밥상을 대접했습니다. 서너 반찬인데 어찌나 꿀맛이던지 장사꾼과 할머니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먹고 떠나려는데 할머니가 체했는지 꺽꺽거리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사꾼은 할머니의 등을 두들기며 손을 따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혈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서 소원 하나 들어주리다. 장사꾼은 이무기를 만나고 여기까지 온 연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산신이요. 근데 그 이무기는 아직 승천할 때가 되지 않았네. 승천하려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물만 먹고 견뎌야 하네. 그런 후 여의주를 줄 수 있다네. 장사꾼은 이무기에게 다시 찾아가서 산신 할머니의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찌 100일 동안 물만 먹느냐. 내 이 산신 할매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무기는 산신 할매를 찾아가 긴 몸으로 집을 에워싸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산신 할머니는 노하여 이무기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돼지코로 만들고 머리에 뿔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무기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 입에서 불을 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장사꾼은 산신 할머니의 방에서 여의주를 발견하고 이무기에게 여의주를 던져주었습니다. 산신 할머니는
장사꾼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기에 장사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무기는 용으로 승천하면서 장사꾼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돈을 내어 주더니 이 돈으로 동쪽의 밭을 모두 사거라. 장사꾼은 이무기가 알려준 대로 밭을 모두 샀습니다. 얼마 후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이 치면서 산이 탁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물길이 났습니다. 물길이 나면서 사놓은 밭은 모두 논이 되었고 이 들판을 용보들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가장 넓은 눈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용은 돼지 코와 뿔이 달려 불을 뿜게 되었다고 합니다. 꿀잠 자요. 오늘은 호랑이와 팥죽고 살란 설화입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모든 물건들이 말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자식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총각 귀신이 자꾸 노처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처녀는 노총각 귀신 때문에 가위에 눌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잔 노처녀는 히스테리가 생겼습니다. 노처녀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여 집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호랑이 머리에 신발이 날아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노처녀 집 문을 부수고 노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노처녀는 울면서 호랑이님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 집에 아껴둔 팥으로 죽이나 수어 먹고 죽고 싶소. 하며 호랑이한테 빌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를 허락하고 그럼 저녁에 다시 찾아와 너를 잡아먹겠다. 하고는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처녀는 아껴둔 팥을 꺼내서 맷돌에 갈았습니다. 팥을 갈던 중에 맷돌이 팥죽을 쑤어서 나에게 빌면 내 도와주겠어. 하며 자기에게 빌라고 했습니다. 노처녀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그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달걀이 내게도 팥죽을 쑤어서 빌면 돕겠소. 또 개똥이 자기에게 빌라고 하고 문고리 멍석 뜬물 지게 역시 자기들에게 빌라고 했습니다. 노처녀는 어차피 죽기 전에 못할 게 없다며 그들의 말대로 팥죽을 쑤어서 빌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랑이가 노처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만 개똥을 밟아 미끄러져 아궁이 속에 머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달걀이 아궁이에 들어가더니 퍽 튀어서 호랑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눈먼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나가는데 문고리에 맷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맷돌이 떨어지고 호랑이는 머리에 맷돌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죽자 멍석이 그 시체를 돌돌 말아서 지게에 지고 나갔습니다. 그 후 고사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노처녀는 팥죽을 쏘어 호랑이 시체 앞에서 팥죽 고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총각 귀신이 저 붉은 팥죽이 얼마나 무서우면 호랑이가 죽었지? 하며 다시는 노처녀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귀신들에게도 소문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귀신들은 붉은 팥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초립동이 돌부처란 설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임금님은 백성들이 잘 지내는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에게 나라를 잘 살피고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나라를 돌아다니며 두루 살피고 오너라. 신하는 보찜을 메고 전국 팔도를 유랑했습니다. 신하가 어느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신하는 뭐 때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이씨 집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시체가 없어졌지 뭐유?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이거. 그때 한 초립동이가 신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말을 듣겠다고 약속하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지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신하는 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초립동이는 저기 큰 소나무 밑을 파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밑을 파보니 정말로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체 찾은 집에서 고맙다며 돈 200냥을 주었습니다. 초립동이는 신하에게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는 실로 꿰더니 허리에 찼습니다. 그러더니 초립동이는 신하를 데리고 큰 대궐집 앞으로 갔습니다. 나으리 이번에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지요. 신하는 속으로 뭐 운이 좋아서 한 번은 맞추었지만 또 맞출라고.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초립동이는 오늘 이 대궐집에서 환갑 잔치를 하는데요. 나으리와 제가 들어가면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그릇에 음식을 담아줄 겁니다요. 근데 그 음식을 잡수지 말고 그냥 마당에 내동댕이 치세요.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마루에 올라가서 환갑을 맞은 늙은이 정수리를 바로 퉁하고 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텐데 제가 자루에 넣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초립동이 말이 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립동이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마당에 던지고 마루에 올라가서 늙은이의 정수리를 치자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몸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초립동이는 그 구미호를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 대궐집에서 고맙다며 돈 300냥을 주었습니다. 초립동이는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또 허리에 꿰찼습니다. 초립동이와 신하는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초립동이가 구미호가 든 자루를 저쪽 숲에서 해결하고 올 테니 잠깐 여기서 기다려 달라며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초립동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깐 보이지 않았던 돌부처가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돌부처 앞에 오더니 광주리에 있던 음식을 내려놓고 빌었습니다. 신하가 자세히 보니 그 돌부처 허리에 돈 500냥이 달려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신하가 그 여자아이에게 왜 돌부처에 빌고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300냥을 관아에서 빌려오셨는데 도둑이 들어 그 돈을 다 훔쳐가서 아버지는 돈을 갚지 못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는 여자아이의 정성이 지극하여 돌부처가 초립동이로 변하여 도와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신하가 그간의 신기한 일을 얘기하자 임금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꺼내주고 돈 500냥을 갖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날 신하의 꿈에 초립동이가 나타나더니 나의 말대로 해주었으니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신하가 궁궐에 가니 임금은 그 신하를 더 높은 관직으로 승급시키고 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황씨부인당이란 세 가지 설화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1월산에 황씨부인을 모신 부인당이란 사당이 있습니다. 부인당에서 내려온 세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화는
딸만 9인 황씨 부인. 두 번째는 금슬이 좋은 황씨 부부를 질투한 시어머니. 세 번째는 황씨 부인을 좋아한 2명의 총각입니다. 첫 번째, 딸만 9인 황씨 부인 이야기입니다. 황씨 부인의 본관은 평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순조 무렵 황씨 처녀는 영양군 청기면 당리에 살던 우씨와 혼인하였습니다. 황씨 부인은 딸만 9명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가업제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인 게냐? 어찌 쓸데도 없는 딸만 줄줄이 9을 낳느냐? 내가 우리 우씨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게지. 어찌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단 말이냐? 아이고 손자도 못 보는데 빨리 죽어야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아들인 줄 알았는데, 흑흑. 어머니 근데 어찌 저의 잘못으로만 탓을 하시는지요, 흑흑. 아니 이런 고향 것이 있나?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이냐? 썩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할머니 어머니한테 이러지 마세요. 황씨 부인의 딸들이 말하자 할머니는 딸들을 하루 종일 방에 가두며 벌을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황씨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몰래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 우씨가 집에 들어와 보니 부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씨는 황씨 부인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1월 산에 산삼을 캐러 10만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씨는 아내를 찾으러 1월산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황씨 부인인데 혹시 어떤 부인 보지 못했어? 라고 10만이들에게 애타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10만이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 산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이라 직감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자신은 황씨 부인인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딸들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를 여기서 봤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10만이는 알겠소. 라고 대답하고 나왔지만 아까 우씨가 황씨 부인을 물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길로 우씨를 찾아가 고했습니다. 우씨는 산막으로 달려갔고 황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하고 부르며 달려가 황씨 부인 손을 잡는 순간 서방님, 부디 저희 딸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만일 시어머니께 구박받으면 제가 기가 되어 시어머니를 빨리 데려가겠습니다. 하며 부인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백골만 남았습니다. 우씨는 울부짖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해 주시오. 딸들을 잘 키우리라 흑흑. 남편은 황씨 부인의 백골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황씨 부인의 한을 풀기 위해 그 자리에 당을 지어 황씨 부인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의 질투 이야기입니다. 청기면 당리의 우씨성을 가진 남자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차니 이웃 마을 평의 황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서로 아껴주며 잘 살았는데 아들의 효성이 예전 같지 않다며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질투가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는 무슨 아이가 이렇게 게으른 게냐? 새벽 5시에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국에 6시에 일어나는 게냐? 아니 너는 무슨 아이가 바느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바지가 금세 뜯어지는 게냐? 아니 너는 무슨 아이가 웃음이 해픈 거냐? 웃음소리도 듣기 싫구나.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황씨 부인은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1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한 10만이가 산을 오르는데 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한 황씨 부인을 보고 우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씨는 황씨 부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꿈에 황씨 부인이 나타나 어린 자식을 두고 일찍 자결한 죄로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떠도는 홀령이 되었으니 내가 홀령이 되어 이곳을 지킬 터이니 당을 지어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황씨 부인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산신이 된 황씨 부인 이야기입니다. 1월 산 아래 황씨 처녀가 살았습니다. 황씨 처녀의 미모가 뛰어난지라 마을 총각 2명이 황씨 처녀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황씨 처녀는 마음이 착한 총각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내 무뚝뚝하여 말로 표현은 못하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겠소. 김씨 총각이 말했습니다. 김씨 총각은 눈썹이 짙고 눈의 기세가 강하여 한성깔할 것 같아 황씨 처녀는 그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복숭아꽃처럼 어찌 이 아름답소. 내 평생 곱게 아껴주리다. 이씨 총각이 말했습니다. 이씨 총각은 몸도 약해 보이고 얼굴도 순박해 보여서 황씨 처녀는 이씨 총각을 선택하고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마치고 이씨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길로 이씨는 주랭랑 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씨는 도박빚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도망간 것도 모르고 황씨 부인은 혼례복을 입은 채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편 다른 마을로 도망친 신랑은 다른 처녀에게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넷이나 죽었습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니 한매초 죽은 귀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당장 그 귀신을 찾아가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번뜩 황씨 부인이 생각났고 신방을 차리려 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고 이씨는 집마루에 앉아 있다 잠이 들었는데 황씨 부인이 나타나 일월산 산마루에 앉혀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씨는 족두리를 쓴 신부의 석상을 만들고 그 옆에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내며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황씨 부인의 석상 옆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요석 공주와 원효 대사란 전설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유산에는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자제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원효 대사의 부인이었던 요석 공주가 아들 설총과 함께 있었던 요석궁의 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요석 공주와 원효 대사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원효 대사가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성품이 바른 귀한 여인과 결실을 맺거라. 꿈에서 깬 원효 대사는 하늘의 명이니 노래를 만들어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경주 거리에서 큰 소리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나.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라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태종무열왕은 그 노래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원효 대사와 귀부인을 이어주면 신라의 큰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석 공주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군. 요석 공주와 원효 대사를 만나게 해주어야겠다. 이 얘기를 들은 요석 공주도 평소 원효 대사의 명성을 듣고 흠모하고 있던 터라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 시종들이 원효 대사가 문청교를 지난다는 사실을 요석 공주에게 기뜸해 주었습니다. 요석 공주는 원효 대사를 꼭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나졸들을 시켜 원효 대사를 궁으로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나졸들은 문청교에서 원효 대사를 기다렸고 나졸 대장이 저희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하자 원효 대사는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나졸 대장은 달려가서 원효 대사의 앞을 막고 대사님, 저와 무예를 겨루어 이긴다면 그냥 보내드리지요. 그러자 원효 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릉 무술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허나 무예가 깊었던 원효대사에게 대장은 상대가 되지 않자 나졸들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갈이요. 하며 말에서 내린 시종이 요석공주가 보낸 정거를 원효대사에게 급히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원효대사는 속으로 요석 공주라고. 출중한 외모에 자애롭다는 그 공주. 그렇다면 내가 당장 궁으로 가야겠군. 원효대사는 일부러 문청교에 빠져 옷을 흠뻑 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졸들과 함께 요석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사님 옷이 물에 다 젖으셨으니 며칠 묵고 가시지요. 하며 요석공주는 다정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사흘 동안 머물면서 요석공주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훗날 설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효대사는 파괴승이 되어 자신을 소성거사하였습니다. 큰 박으로 무예라는 도구를 만들어 서민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원효의 핵심 사상은 일신과 화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에 미치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며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